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2일 금요일 아침 7시 53분입니다. 어젯밤 유럽에서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드디어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올렸는데요. 전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대단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25bp 금리 인상이었단 말이죠. 11년 만에 금리 인상하는 건데 25bp 인상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사실 25bp 인상도 저는 유로존의 충격적인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무려 50bp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심리적인 충격도 좀 컸고요.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나타난 충격도 좀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자들에게 이 충격이 좀 제법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충격이 컸다라고 해서 시장이 반드시 이게 뭐 폭락하라 이런 법이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어제 증시는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 컸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유로존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참고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세계 경기를 뭐 전 세계 GDP, 뭐 유로존 GDP를 이렇게 뭐 차트로 간단하게 표현을 드리자면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유럽도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EU가 만들어지고 EU의 혜택을 독특히 2008년까지 봤단 말이죠. 미국 경기도 좋고 이러면서요. 근데 금융위기 났죠. 금융위기 나면서부터 유로존이 이 급속히 좀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비교적 빠르게 회복을 했지만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그 구조적인 불안점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독일과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같이 유로존에 묶여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논센스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물과 기름 섞일 수 없는 것들인데 하나로 섞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점들,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유로존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2011년에 유로존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약간 일본과 비스무리한 느낌의 뭐 잃어버린 몇십 년 이런 개념으로 좀 돌아섰다는 얘기죠. GDP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고 계속 성장하라는 반면에 유로존 같은 경우 2011년 이후로 2008년 금융위기 고점이었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이러한 GDP 상태도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옆으로 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로존은 굉장히 저성장 이런 거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나라마다 이 GDP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전반적인 유로존 나라들의 이 GDP 상황은 사실상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다 더해서 물가 상승률 이런 거 고려하면은 이 제가 그린 이 GDP 차트는 아래쪽으로 더욱 처질 가능성이 있겠죠. 실질적인 걸 고려해 보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1년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콜록콜록 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하필이면 인플레가 너무 심해지는 바람에 혹은 뭐 전쟁 이슈 이런 걸로 인해서 인플레가 심해지는 바람에 다양한 이유로 인플레가 심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기준금리를 올렸단 말입니다. 근데 25bp 올리는 것도 전 대단하다라고 봤는데 여기서 무려 50으로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혹은 전 세계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모두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50bp 올렸다는 걸 일단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어젯밤 시장 반응에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해 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일단 이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제도 이거 말씀드린 거긴 한데 세계 증시가 지난주, 지지난주인가까지 해갖고 긴축 우려라고 하면서 제법 폭락을 많이 했죠. 제법 계속 빠졌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러면서 뭐다? 아주 중요한 지지선 자리까지 내려왔다. 지지선을 테스트하거나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다라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지금 이 라인이 붕괴가 되면은 장차 2020년 코로나 때 저점까지도 갈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요. 혹은 뭐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런 중장기적인 추세가 결정되는 넥라인 부근까지 다들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제법 많이 빠졌어요. 빠르게 많이 빠져갖고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강하게 반등 나오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중요한 지지선까지 급하게 내려왔으니 반등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마침 그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다시 폭락도 할 수 있었지만 시장은 일단 몇 주간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고 결국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일단 반등하는 이 사이클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장이 반등 사이클에 걸리니까 이 뭐다? 어떤 악재가 나오건 어떤 재료가 나오던 간에 나는 오르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재료에도 나는 올라갈 거다라는 마인드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좀 제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그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에서 빅스텝을 했는데 빅스텝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충격이 좀 큰 거란 말이죠. 충격이 좀 큰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호재인 부분도 있는 거고 시장에 안 좋게 작용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미국 증시나 어제 금융시장은 좀 고민을 하긴 하더라고요. 야, 이걸 우리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나,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하더니 결국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원웨이 상승을 또 하고 말았죠. 그죠?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재로 받아들였다. 왜냐? 증시가 이미 상승 사이클로, 증시가 이미 반등하는 사이클로 들어갔으니까 어떤 재료가 나오나 일단 호재로 받아들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왜 유로존의 빅스텝이 호재로 받아들여졌냐? 호재인 이유. 당연하죠. 지금 시장의 악재가 뭐였습니까? 미국의 긴축 속도가 너무 빠르네. 미국의 긴축 속도가 빠르니까 달러 인덱스가 너무 빨리 치솟네. 달러 인덱스가 너무 빨리 치솟으니까 미국의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고 신흥국 금융시장에선 돈이 빠져나가고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에 큰 악재로 당장 작용을 했단 말입니다. 특히 최근 몇 주간 달러 인덱스의 급등이 주식시장의 가장 큰 부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안정되려면 빨리 이게 내려와야지만 주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달러 인덱스가 내려올 수 있을까요?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려면 사실상 이 달러 인덱스가 결정되는 요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과 유럽의 상대적인 이 통화 가치, 미국과 유럽의 이 통화 가치 차이가 달러 인덱스를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달러 인덱스 결정 요인의 50%가 유로화 가치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유로존이 이제 어젯밤에 급속히 빅스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유로화 강세다. 유로화도 드디어 강해지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서 주식시장이 안정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로화 같은 경우도 뭐예요? 지난주에 페리티 나왔죠. 유로화와 달러화의 페리티. 유로화와 달러화가 1대1이 됐다고요. 그래서 유로화 같은 경우도 1.0 터치했잖아요. 그러니까 급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유로화가 강세, 달러화가 약세가 되니까 주식시장이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호재인 이유를 좀 말씀드렸고, 악재인 이유도 말씀드려야겠죠. 근데 빅스텝을 하긴 해서 어제 주식시장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로존의 빅스텝이 좀 안 좋은 부분들, 이런 것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크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일단 부채가 굉장히 많죠. 여기저기 나라에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탈리아가 문제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지금 이 선진국의 턱걸이에 있는 나라인데 이 친구의 신용등급조차도 지금 턱걸이에 걸려 있어요.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에 이 턱걸이에 걸려 있어서 어디로 갈까 고민 중인데, 하여튼 부채가 많고 성장이 안 좋죠, 이탈리아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부채가 많은데 유로존이 빅스텝을 해버리면 이거 이탈리아 얘네가 이거 디폴트 혹은 뭐 얘네에 있는 그 이탈리아 기업들이 잘 나갈 수 있을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남유럽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부채가 많은 이런 나라들은 어떡할 건데, 금리를 올리면 독일 같은 나라들은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이탈리아는,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될 수 있을 건데에 대한 고민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기준금리 인상에 뒤따르는 그런 고민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야기, 긴축 우려 혹은 인플레 우려 심화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유로존 상황이 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25bp만 올려도 일부 남유럽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허덕일 수 있는데 50으로 올렸대. 와, 그만큼 인플레가 심각한가 봐 라는 인상을 주고 있죠, 시장에요. 그리고 이렇게 유로존이 50bp 빅스텝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다른 나라들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통화정책 당국자들한테, 다른 나라 통화정책 담당자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요. 이게 각국 중앙은행에 들어와 있는 이 담당자들이
다들 뭐 각계전투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 서로 다 같은 학벌이고 서로 다 같이 카톡도 하고 서로 다 같이 페이스북도 하면서 연락하고 서로 친한 사이란 말입니다. 서로 각각 회의를 하면서 자주 보고 자주 의견을 나누고 서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데 유로존이 지금 갑자기 나서갖고 돌발 행동을 한 겁니다. 이 돌발 행동이 다른 나라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젯밤에 빅스텝이 이렇게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와, 유로존이 50으로 올렸으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미국은 75가 아니고 이번에 100도 올릴 수 있겠는걸? 이라는 이런 인식이 좀 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 그죠?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그래서 이런 긴축 우려 심화, 전 세계적인 긴축 우려 심화 요렇게도 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기껏해서 지난주에 떨어졌던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그래서 기껏해서 이제 시장이 좀 인플레 우려가 좀 안정되나 했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도 긴축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도 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1번과 약간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유로존 이야기하면서 이탈리아 이야기만 했는데 1번은 어떤 유로존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지적한 거라면 3번 같은 경우는 이 전반적으로 긴축 우려가 심화됨으로 따라서 와 이거 금리가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면 전 세계적으로 또 침체가 올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또다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호재는 어젯밤에 다 반영시켰습니다. 악재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죠.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반등 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런 악재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악재는 아직까지 반영될 여지가 하나도 없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지켜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슈에 관련된 해석은 좀 어느 정도 좀 다 했고요. 이슈 이야기 하니까 좀 하나만 좀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솔직히 지금 왜 그런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국 증시가 어제 급등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선물 시장은 현재 S&P가 0.4%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은 0.7%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개파락이 나타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이 스냅과 메타 등등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스냅과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장 마감하고 나서 시간 외에서 제법 급락을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메타 이 친구가 4.6% 급락을 하고 있고 스냅이라는 회사가 26%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지금 현재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는 급등을 했을지 몰라도 오늘 아침 코스피는 일단은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점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딱히 실적이 뭐 잘 안 나왔냐, 실적이 안 좋았냐 그런 거 같지도 않더라고요. 일단 근데 어제 그러니까 미국장이 마감하고 한국장 개장하기 전인 지금 스냅의 실적 발표가 나오긴 나왔는데 26% 급락을 한 걸로 봐서 보나마나 또 스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핑계로 해서 지금 이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해도 뭐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스냅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죠? 스냅만 급락하는 게 아니고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도 같이 급락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점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쳐서 애플도 애플도 하락하고 있고 아마존도 하락하고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여튼 근데 지난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혹시나 싶어서 스냅을 검색을 해봤더니 26% 급락 중이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있었던 일입니다. 스냅이 지난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당장 같이 반응한 게 페이스북이었고요. 페이스북이 움직이니까 IT 빅테크가 주르륵 다 빠지면서 지난번에도 좀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일 그대로 지금 반복 중입니다. 이 정도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고 어젯밤에 경제 지표 할 얘기가 어젯밤에 되게 많았어요. 경제 지표와 관련된 것도 좀 말씀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유로존 이야기 하나만 좀 더 할게요. 그래서 라가르드 같은 경우 이제 어젯밤 22 통화정책회의 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긴 했는데 유로존 경제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 아직 주식시장에 반영되지 않았겠죠, 그죠? 이거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인플레 우려도 있는데 경제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고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란 표현만 안 썼을 뿐이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아주 중앙은행 유럽이고 미국이고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아주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된 신호를 주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저는 좀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라가르드 이야기까지만 살펴봤고요. 어젯밤 경제지표 발표된 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젯밤에 제가 두 가지 지표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고용지표,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나오는 거하고 필라델피아 페드 매뉴팩처링 인덱스 두 가지를 좀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요게 잘 안 나왔어요. 제조업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요게 예상치가 마이너스 2.5였는데 마이너스 12가 나왔어요. 지난번 값은 마이너스 3.3이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2가 나왔으니까 이래저래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랐죠. 예, 제조업에,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제조업 지표에 주목할 틈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유로존 빅스텝이 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냥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이거 완전 사기적인 장이네. 이렇게 보실 거 없고, 원래 그렇습니다. 증시가 상승 사이클로, 증시가 상승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어떤 재료가 나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게 방향성을 꺾어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이런 걸 가지고 야, 이거 개사기다, 말도 안 된다, 나 저 못 받아들인다가 아니고, 일단 받아는 들이셔야 됩니다. 요거 좀 지표를 좀 볼까 하는데요. 이 제조업 지표죠. 제조업 지표인데 마이너스 12가 나왔다는 건 그래도 좀 제법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체적인 수십 년치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경기 침체를 이야기해주는, 경기 둔화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지표로서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표들이 마이너스로 심각하게 가던 때들이 있거든요. 이런 때들이 다 보면 이 경기가 의미 있게 좀 출렁출렁하거나 침체가 오거나 했던 때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값이 마이너스 12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제법 심각하게 내려온 거고요. 이 보시면 이 경기가 안 좋은 게 보통 추세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번 값도, 다음번 발표되는 이 수치도 좀 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되는 수치니까 다음 달 수치를 한번 좀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시장에서는 뭐 가짜 경기 침체는 어쩌네 저쩌네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침체는 침체예요. 그죠? 경기가 안 좋기는 안 좋은 거예요. 물론 2분기 GDP가, 미국 2분기 GDP가 나와 봐야 이제 침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상 지금 침체로 접어서긴 한 거예요. 침체긴 침체인데, 근데 아직까지는 비교적 좀 특별한 일이 없이 잘 그냥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거죠. 이 침체라서 비실비실하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 뭔가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없는 겁니다. 뭔가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침체가 깊어지고 금융시장의 충격도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나기 위한 어떤 그런 준비 과정들은 철저히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유로존 빅스텝 어제 이런 거. 금리가 자꾸 높아지면 그 세상에 다양한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세상이 그 연결이 돼 있는데, 약한 고리 중 하나가 자꾸 빅스텝하고 이러면은 끊어질 겁니다. 끊어지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시 기울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는 거겠죠.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하여튼 요 지표 잘 보자. 지난 수십 년간 봤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좀 심각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수박 겉핥기만 하고요. 저런 지표들은요. 하여튼 저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미국 증시가 올랐다라는 거요. 어젯밤에 오르면서 빅스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빅스 먼저 좀 볼까 하는데요. 빅스 지수가 어젯밤에 24를 붕괴시켰어요. 강하게 붕괴시켰습니다. 지지할 수도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강하게 붕괴시키더라고요. 지지선 대놓고 장대음봉으로 붕괴시킨 거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더 가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겠죠. 빅스가 아래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얘 다시 살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번 주에 좀 야근을 좀 많이 하시긴 하셨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는 좀 야근 굳이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굳이 밤에 잠 줄여가면서 이 밤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엔요. 일단 미국 증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상승세니까 상승세 인정하시고 언젠가 매도세가 등장할 거예요. 그죠? 물론 지금 저항 부근에 와 있습니다. 또다시. S&P가 이제 아직까지 S&P는 좀 저항가 좀 많이 남긴 했네요. 물론 어디선가 꺾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일단 계속
그 매도세는 등장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매수세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나스닥은 이제 약간 나스닥은 12,550을 지금 터치를 하면서 12,550 부근에 오면서 저항권에 오긴 했는데 일단 저항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상승한다라고 일단 받아들여 주시고 지금 어쨌든 매수세만 보이는 거잖아요. 양봉의 상승 마감인데 매일매일. 근데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등장하면 그 뒤에 야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굳이 밤에 피곤한데 깨서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물론 밤에 깨 있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한국인들이 보신다 생각하고 우리 낮에 깨 있는 게 편하잖아요. 밤에 깨 있기 어려우니까 매도세 그러니까 뭐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 마감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좀 열심히 봅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굳이 뭐 야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미 뭐 밤 며칠 동안 그러니까 밤에 잠을 설치셨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 좀 쉬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 더 해보자면 더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그죠? 더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S&P와 나스닥 둘 다 볼린저 밴드를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볼린저 밴드를 찍고 있어요. 일봉상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변동성을 주면서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락 추세는 여전히 있는 거고요. 큰 그림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이런 고점들 6월 초에 나온 이런 고점들을 넘어서는 것이 이 큰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아직까지 뭐 큰 추세에 관해선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전히 지가 올라봐야 하락 추세인 거고 단기적인 상승 추세일 뿐이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S&P 같은 경우도 그죠? 똑같습니다. 하여튼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서 비교적 탄력적이고 공격적인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하락 추세 중에요. 이런 점들이 분명히 이 반등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하여튼 그래요. 큰 그림은 매우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제법 빠르게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은 제 생각엔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상승 추세로 완전히 시장에 안정적으로 접어서려면 이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대폭락을 해버렸어야 하방 에너지가 빨리 소진이 되면서 이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반등 나와야 될 때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으니 이런 거 하락 추세 중에 반등 나오고 있으니 하락 에너지가 충전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직까지는 합리적일 거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젯밤 뭐 달러 인덱스하고 금리하고 이런 이야기들 좀 해볼 건데요. 반응이 좀 복합적이었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를 좀 먼저 볼까 하는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 급락을 했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 어젯밤 달러 인덱스가 고민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달러 인덱스가 이 빅스텝 이야기 나왔는데 오히려 달러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긴 하더라고요. 왜 올라갔었을까요? 제 생각엔 경기 침체 우려, 혹은 뭐 긴축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가 잠깐 나타나는 듯 하더라고요. 근데 안전자산 선호로 완전히 연결되진 않았고 증시가 강하게 오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이 달러가 급락을 하면서 그죠? 어떤 논리적인 방향대로 간 거예요. 그죠? 유로존이 빅스텝을 했으니까 달러가 약세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유로존의 빅스텝 관련된 부분이 이미 달러 인덱스에 선반영 됐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내려오긴 한 것 같아요. 선반영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 기술적인 모양은 이 종가가 어제 양봉에 시가까지 붕괴를 시켜놓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봉의 하락 마감을 갖고 지지력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더 내려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일단 봐주자고요. 그렇다면 증시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봐주는 게 맞겠죠. 오늘 아시아 증시도 어떻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로존의 긴축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시아나 신흥국 증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왜냐? 이렇게 되니까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니까요. 그러면 오늘 한국 증시는 어떨까요? 일단 많이 오르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다만 어젯밤에 이런 조건들은 좋았죠. 달러가 약세가 나오고 반도체가 많이 오르고 그랬으니까 오늘 한국 증시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온 저 스냅 실적 관련된 IT 빅테크들의 하락이나 투자 심리 약화는 일부 오늘 한국 증시나 아시아장에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도 알아놓고 넘어가면 되겠죠. 참 반도체 지수 안 본 것 같은데 급등했죠? 오늘 한국 증시 좋을 수 있어요.
다만 저 스냅 실적 관련된 저 부분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상승하기 위한 조건들은 잘 갖춰놨다 어젯밤에요. 이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요.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봐요. 뭐 일단은 어 이미 그 유로존의 빅스텝 이야기 나오기 전에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긴 보였고, 뭐 떨어진 걸 가지고 아 그래 빅스텝의 선반영 이렇게도 볼 수는 있을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선반영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경기 침체 우려 반영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다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올랐는데 무슨 안전자산 선호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일단 금리하고 유가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물론 금리하고 유가 떨어진 게 무조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어젯밤에 뭐 지표가 안 좋다 나와 어제 무슨 지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필라델피아 페드 매뉴팩처링 인덱스가 안 좋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지표를 또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이게 경기 침체 우려의 반영이다라고 이야기 못할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일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그죠? 그런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일부 좀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급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가도 급락을 해서 다시 95달러 부근으로 왔죠. 95달러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금리와 유가 같은 경우는 둘 다 박스권을 그리는 와중에 어떤 경기 침체로 당장 좀 빠르게 갈 거냐 아니면 경기 침체가 좀 늦춰질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어젯밤 유로존의 빅스텝으로 인해서 이 경기 침체 우려 자체가 약간 더 좀 심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어젯밤에 그 빅스텝으로 인해서 금리가 다시 박스권 중간 자리에서 하단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국제유가는 95달러를 다시 테스트를 어젯밤에 했죠. 장중에 94달러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넥라인 자리, 중요한 지지선 부근 95달러 부근에 왔으면 급반등을 해야죠. 근데 급반등이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다시 재차 95, 94를 터치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불안한 점이라 할 수 있겠죠. 경기 침체 우려가 심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주식시장은 올랐지만 금리와 유가 이런 걸 보면 심상치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긴축 우려 이런 게 좀 심해진다라는 게 장단기 금리차 확인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10년물 금리하고 2년물 금리 이런 것들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음봉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음봉에 하락 마감했어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10년물 국채금리도 급락했지만 그보다 더 그러니까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훨씬 더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 좀 반영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물 금리들 같은 경우는 좀 덜 빠졌다라고요. 그러니까 빠지긴 빠지더라도 10년물 금리만큼 많이 빠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로존에 50bp 올렸으니까 아 이거 긴축 우려 그죠? 아무래도 단기물 금리는 좀 덜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뭐 10년물 국채금리하고 3개월물 국채금리 차이도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3개월물 국채금리 장단기 금리 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급하게 빠졌죠. 예, 이 명확하게 아래쪽으로 일단 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점들,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시장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식시장은 올랐지만 경기 침체에 관한 고민을 뒷방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올랐다만 쳐다보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전체 금융시장 시가총액 중에서 요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것. 대부분은 채권과 외환 혹은 원자재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이 좀 크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이 금리나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증시에 그러니까 결국 뭐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 혹은 뭐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니까 그 결과로 주식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일단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가총액 놓고 보면 이게 더 합리적인 설명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만 보면 안 되고 이런 것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이야기할 게 많았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하나 더 봐야 돼요. 어제 유로존이 어떻게 했습니까? 빅스텝 했으니까 장단기 이제 이탈리아와 독일의
금리 스프레드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제 이탈리아와 독일의 금리 스프레드가 크게 올랐어요.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탈리아 국채는 뭐예요? 굉장한 위험자산이고 독일 국채는 굉장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탈리아 금리만 빠르게 치솟는다면 이건 뭐예요? 어떤 경기 침체나 이탈리아의 디폴트 우려 이런 걸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 금리와 독일 금리 비교하는 게 한 번씩 필요한데 어제 빅스텝 이후에 이게 크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은데요. 이 주봉으로 볼게요. 너무 이러니까. 주봉으로 이런 걸 보시면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레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위기 때는 어땠냐? 이탈리아와 독일의 금리 차이가 5%까지 벌어졌다라는 거. 이땐 위기죠. 근데 솔직히 지금도 굉장히 시장 상황은 안 좋은 거예요. 이 금리 차이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시장이 좋은 거고 안정적인 거고 세상이 평화로운 거고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데 근데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거 시장에 안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아직까진 괜찮은데 특정 레벨 예를 들어 한 3%좀 넘어가면 이것도 굉장히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젯밤에 저런 걸로 인해서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긴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급등을 했다라는 거. 잘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흐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유로존 빅스텝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거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원자재들 어쨌든 뭐 다 같이 그죠? 달러가 약세가 나왔는데도 원자재들이 급락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제 빅스텝으로 인해서 또다시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강해졌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비트코인 이런 건 일단 올랐을 거. 비트코인 이런 건 오히려 어제 떨어졌네요. 재밌습니다. 하여튼 비트코인 이런 건 뭐 좀 떨어졌다 체크만 하고요. 나머지 뭐 특별히 볼 거 없죠? 예.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좋은 조건은 갖춰놨으나 이 기업 실적이 좀 물 말아 먹어갖고 스냅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중 분위기는 어떨지 모른다. 오늘 한국 증시 뭐 해야 돼요? 선물 319, 320 저항 테스트. 오늘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62,000원 어제 저항 소화해 놨으니까 오늘 넘어가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 가야 될 날이에요. 오늘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인데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여기다 대고 뭐 난 저거 못 받아들이네 그러면서 계속 손실을 누적시키시면은 본인만 손해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저는 버틴다고요. 근데 왜? 저는 평단가 괜찮으니까요. 저는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버티는 거고 이 같은 시장이라도 아무튼 여러분들 계좌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작정 버티는 건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길게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보시다시피 다음 주에 FOMC 회의라든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면서 변동성 확대시키면서 급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